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예도는 실천 이성 비판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현상계와 본체계, 이 두 개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알아야 실천 이성 비판의 핵심적인 그러한 개념들을 또한 소화할 수 있겠죠. 첫 번째 강좌에서 예도는 자유의 이념이라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었는데, 사실 이것은 그 순수 이성이 그죠? 무조건적인 것을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 습관을 갖고 있고, 그것은 또한 순수 이성, 이론 이성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관점에서 이율배반, 모순을 양산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는 이념으로 나타나서 마침내 실천 이성에서는 이 이념의 모순이 해결되면서 또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그러한 관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 이성 비판은 언제나 순수 이성 비판과의 관계 안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도는 현상계와 본체계를 본래적으로 다루면서 또한 칸트의 사유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칸트 스스로가 자연법칙에 종속되는 이론 이성과 오성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론 이성의 본성과, 그 다음에 이것을 넘어서서 자연법칙의 그러한 인과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선험적 자유를 또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그러한 법칙의 세계, 도덕 법칙의 세계가 또한 존재하며, 이것은 실천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고, 이것은 또한 칸트가 이론 이성을 현상계에 적용시켰다면, 또한 물 자체의 세계를 본체계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천 이성의 도덕 법칙의 세계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이 두 개는 서로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라고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과 심지어는 실천 이성 비판 곳곳에도 나오고, 순수 이성 비판에서도 본체계와 현상계를 나누면서 그죠? 그 분석론 마지막 부분에서와 또한 변증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 단계의 라이프니츠의 그 관념론의 형이상학을 비판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되는 현상계와 본체계의 그런 특징들을 서술을 하면서 칸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칸트 역시도 이 두 개의 세계를 하나의 세계 안에서 현상계와 본체계를 동시에 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를 역설이라고 이야기했고, 그죠? 순수 이성 비판에서 분석론 부분에서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곳곳에서 이 두 개의 모순과 그 다음에 역설적 특징과 또한 하나의 세계 안에서 한쪽 편으로는 인간은 자연법칙에 종속된 현상계의 자연법칙에 종속된 자로서 살아가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도덕법칙의 세계에 종속되어서 실천 이성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러한 본체계의 세계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세계 안에서
두 가지의 어떤 그 특징을 동시에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실천 이성의 본체계와 물 자체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또한 칸트가 이야기했던 순수 이성 비판의 자연 법칙에 종속된 인과성, 이 세계의 원인으로부터 결과,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의 지속을 통하여 나타나는 실체의 개념, 그래서 자연 법칙을 도출해내는 이러한 필연성의 세계의 특징을 함께 고려해야 실천 이성 비판의 어떤 그 인텔리기블러 벨트, 예도가 또한 글을 쓰기도 했는데 가지계, 예지계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세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도는 오늘 이 두 개의 현상계와 또한 그 본체계의 페노메논과 누메논의 어떤 그러한 두 개의 세계를 함께 고찰하면서 실천 이성 비판의 어떤 칸트의 사유를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칸트 때문에 칸트 자신에 의하여 이 두 세계의 구분은 역설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한 하나의 세계 안에 두 개의 세계가 그럼 공존하느냐? 당연한 거죠. 하나의 세계 안에 도덕 법칙에 종속된 그러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 이성의 이런 인간이 또한 동시에 자연 법칙에 종속되어서 그 필연성에 제한된 그런 동일한 인간이 어떨 때는 한편으로는 현상계에 소속되어서 자연 법칙의 세계를 바라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물 자체에 소속되어서 그죠? 그 도덕 법칙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러한 두 가지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칸트는 이러한 세계를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이론 이성에서, 특히 순수 이성에서는 선험적 그 통각의 선험적 통일이라는 개념이 있죠. 거기에서부터 자유의 관점, 그러니까 선험적 대상은 결코 그 통각의 통일에, 다시 말하면 오성의 법칙에 적용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는 결코 붙잡히지 않는 인식 대상으로 인식되는 이 자아는 경험적 세계와 더불어서 함께 대상화된 대상이고,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는 순수한 나는 결코 이러한 인식의 대상, 이론 이성의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통각의 선험적 통일은 언제나 관점으로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관점, 페어스펙티프. 이 관점이 어떤 그 능동적으로 선험적 대상이 따로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기보다는 인식의 한계를 정하는 그러한 소극적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끊임없이 칸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실천 이성 비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실천 이성 비판에서 선험적 통각의 선험적 통일을 대리하는 것은 바로 자유의 이념이에요, 여러분. 선험적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 다가 선험적인 이유는 그 순수 이성에서 이러한 통각의 선험적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판단하는,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그러한 그 오성의 법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실천 이성으로 가면은 자유의 어떤 선언적 자유의 이념의 배후에서, 그죠? 이러한 세계가 선언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이성은 자기의 오성의 법칙에 개념을 통하여 끊임없이 선언적 자아를 구성하지만, 이 선언적 자아는 결국은 개념으로 붙잡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실천 이성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이율 배반이 해결되는 이유는 결국은 그 순수 이성과 같이, 이론 이성과 같이 오성의 어떤 그러한 범주의 개념을 통하여 선언적 자아나 선언적 자유를 규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천 이성은 이러한 이론 이성의 인식론적 특징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행위를 통하여, 인식 주체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선언적 자아를 인식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순수 이성에서 이율 배반으로 드러났던 그러한 자연 법칙의 현상계는 이제, 그죠? 현상계 안에서의 어떤 그러한 자유나 영혼 불멸이나 또는 신의 개념,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이율 배반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칸트에 따르면 인식론적으로는 이율 배반이 되었지만은 실천적으로 적용된 이성은 이런 것들을, 이런 형이상학들을 물 자체를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가상계와 예지계에 있는 본체계의 어떤 특징들을 결코 이율 배반으로 느끼지 아니하고 선언적 자유에 의하여 그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도덕 법칙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그 자유를 가지고 실천을 할 때 드디어 이러한 것들은 이율 배반이 아닌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는 이성의 어떤 그러한 특징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실천 이성에서 칸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인과 법칙에 적용되는 그러한 유한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자유의 이념에 적합한 그러한 실천 이성을 갖고 이 세계 안에서 또 다른 자유의 이념에 적합한 그러한 선언적 세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자연 법칙에 종속된 자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언적 세계의 도덕 법칙에 종속된 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실천 이성이 추구하는 인텔리기블러 벨트, 예지계와 그 다음에 또한 본체계, 누메논, 그 다음 또 하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도덕 법칙이 지배하는 신의 나라예요. 칸트한테서는. 결국은 이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계의 자연 법칙에만 종속된 자가 아닌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유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두 개를 쇼펜하우어는 또한 의지를 끊고 불교의 세계, 그죠? 깨달은 자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계로 보고 하나를 의지의 세계에 종속된 세계로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과 본체는 쇼펜하우어에게는 불교의 철학을 통하여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데거가 불안을 통하여 보게 되는 이 세계에 빠져 있음의 세계가, 비본래적 세계가 죽음의 어떤 그러한 허망함을 보고, 그죠? 자기의 유한성을 깨달으면서 보게 되는 그러한 자유의 세계.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인간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본래성의 세계를 나눈 것처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칸트에게로 그대로 소급됩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하이데거는 또한 그 두 세계를 동시에 하나의 세계 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인간이 비본래적 세계 안에 빠져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세계 안에서 본래성을 깨닫고 자기의 실존을 앞질러 달려가는 결단을 통하여, 그죠? 본래성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이 열린다라는 거죠. 하나의 세계 안에서 두 세계가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로 칸트로부터 출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의 이념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러니까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천 이성 비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분석론에서, 그죠? 순수 이성이 도덕적 행위자를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이 빈 공간은 자연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 뭐죠? 이러한 자연 법칙의 인과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원인과 결과, 또 다른 원인과 결과의 세계, 그게 뭐야? 도덕 법칙의 세계를 위하여 이 빈 공간은 채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 형이상학의 정초에서는 우리는 한편으로는 현상계에 종속된 자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구성원으로서 자유로운 결단 안에서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칸트는 하나의 세계를 두 개로 나눈 게 아니라 하나의 세계 안에서 인간이 특정한 관점을 갖고 어떨 때는 인과법칙에 종속된 자요, 어떨 때는 자유의 나라, 자유의 도덕법칙에 종속된 그런 인간으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과법칙의 어떤 그러한 종속된 인간은 선험적 통각의 통일성을 통하여, 그죠? 드러나는 거죠, 그죠? 거기에서 관점이 생기잖아. 이 관점, 이러한 인간이 인식의 한계의 관점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계 안에 자유의 법칙, 자유의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과성의 자연법칙의 필연성에 매여 있다는 그 사실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본체계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역으로 반증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는 이 선험적 세계, 본체계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야기했고, 그러다가도 또한 우리는 도덕 법칙의 어떤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이러한 법칙을 올바르게 수행함을 통하여 마치 그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칸트가 언급한다라는 것. 이 모순 때문에 칸트 철학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칸트 자신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모순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론 이성은 이 관점에서는 이율배반인 형이상학의 개념들이
실천 이성에서는 오히려 다시 회복되고 오히려 그러한 이율 배반을 일으켰던 개념들이 오히려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는 도덕 법칙의 조건들로서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칸트 철학의 독특한 점입니다. 두 세계를 마치 두 개로 구분한 것 같고 두 개의 세계로 나누어진 것 같은 느낌이 끊임없이 드는 거예요. 이 모순은 이론 이성으로는 알려지지 않고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자유의 세계가 올바른 도덕 법칙을 통하여 열려지는 자유의 이념의 세계가, 그죠? 마치 이론 이성에서는 인식될 수 없고 도달될 수 없는 불가능한 세계로 나타나지만 실천 이성에서는 그것이 오히려 실천 이성을 배후해서 실천 이성을 대변하는 그러한 세계로서 나타난다라는 것. 이 두 개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해야만이 우리는 실천 이성 비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는 종교적 관점에서 해결할 때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바라보는 세계와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한 자가 종속된 세계, 그죠? 그렇게 바라볼 때에 우리는 깨달음을 통하여 이 세계 안에서 지금까지 나를 구속하고 지배했던 자연 법칙에 붙잡혀 있는 감정과 그 다음에 또한 나의 정서와 그런 것들에 종속되어 나의 성향이 드러나는 나의 개별적 성향이 이런 자연 법칙의 조건적인 것에 매여 있다가도 깨달음을 통하여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그죠? 자유로운 그러한 본체계의 세계에 함께 거할 수 있다라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종교 철학으로 접근하면 아주 쉽게 이해됩니다. 그죠? 우리는 일반적으로도 경험합니다, 여러분. 특히 깊은 종교적 체험을 통하여 지금까지 있어 왔던 세계가 또 다르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죠? 우리는 일상에서 이러한 신비적인 경험을 하죠. 지금까지 내가 나에게 익숙했던 그런 자연 법칙에 종속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 새로운 존재가 되어 또 다시 나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한 자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그죠? 일상에서도 경험하는 것이고, 어떤 체험을 통하여, 강한 충격을 통하여 인간은 어떨 때는 이러한 자기 자신의 욕망에 갇혀서 자기의 감성과 직관에 따라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그죠? 현상계에 붙잡힌 그런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떨 때는 이러한 것들을 어떤 종교적 진리의 깨달음을 통하여, 그죠?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지계, 오직 누스, 지금은 이성이지만 이것은 어떤 높은 단계의 신적 정신이에요, 여러분. 고대 철학으로 올라가면 그런 신적 정신에 의해서만 보여지는 가지계와 예지계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죠. 이거는 환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고, 그죠? 특별히 이런 것들은 또한 우리가 얼마든지 일상에서 이야기를 통하여 나눌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칸트 철학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거는 결국은
순수 이성 비판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칸트 역시도 그 순수 이성 비판에서 알려질 수 없다. 우리는 모른다. 이 오성으로는 거부해야 되지만은 실천 이성으로는 받아들여야 된다. 자유의 세계, 본체의 세계, 그 다음에 깨달은 자의 세계. 뭐 이거는 칸트가 직접 얘기하는 건 아니죠. 본체계, 자유의 이념이 적용되는 세계, 가상계, 인텔리기블러 벨트, 예지계, 그 다음에 도덕 법칙이 지배하는 나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결국은 순수 이성 비판의 어떤 그 객관적 영역에서 말하는, 그죠? 원인과 결과, 이 세계 안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인과성의 어떤 그러한 문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는 알려질 수 없다 그랬다가 또 우리가 실천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실천적으로 우리의 이성을 적용시킬 때에 비로소 이러한 보편적 도덕 법칙을 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선언적으로 우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거는 바로 선언적 자유와 연관되어 있고, 이런 세계는 마치 실천적으로는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종교적입니다. 실천 이성 비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본책에는 형이상학적인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실천 이성에서 표현하게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주제가 되어서 자연 법칙의 마치 바깥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정해서 그 빈 공간에 칸트가 그 본체계를 자유의 이념과 연결시키고 또한 보편 이성의 도덕 법칙과 연결시켜서 회복시키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하나의 세계 안에서 인간이 실천적으로 올바른 도덕 법칙을 수행할 때 드러나는 그런 세계와, 또는 오성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판단하고, 그죠? 진리를 기술하고 진리를 참과 거짓을 인식론적으로 나눌 때 오성을 사용할 때는 드러나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이거 하이데거를 연상시킵니다, 여러분. 빠져 있을 때는 본래적 실존은 뭐죠? 은폐되죠. 자기가 은폐되죠. 그러나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 빠져 있음의 세계는 은폐되면서 그 세계는 무화되는 거죠. 은폐와 탈은폐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 본체계와 현상계를 우리는 얼마든지 하이데거의 아이겐틀리히카이트와 운아이겐틀리히카이트에 적용시켜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뭐 이런 것들을 의지를 끊는다는 그 불교 철학의 어떤 그런 거를 적용시켜서, 워낙 칸트적인 철학을 한 학자가 쇼펜하우어니까 쇼펜하우어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러한 진리와 불교의 진리가 동시적으로 칸트의 철학에서 설명될 수 있는 지점이 이 지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는 같은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눈이 일상의 세계에 빠져 있음의 세계에 있을 때는 우리는 자연의 인과 법칙에 종속되어서, 그죠? 이 세계를 단지 호기심, 잡담, 애매성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불안을 통하여 죽음의 으스스한 그러한 공포를 느끼고, 우리가 우리의 유한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본래성을 되찾을 때에 이런 것들은 또한 사라지면서
가지개의 세계, 본래성의 세계가 열어 밝혀지는 것처럼 우리는 종교적으로 이러한 실천 이성 비판의 누메논 본체계를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 자연 법칙에 종속되는 이론 이성과 또한 도덕 법칙에 종속되는 그러한 실천 이성을 구분하면서 어떨 때는 역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것은 관점이요, 그 관점 때문에 우리는 자연 법칙에 종속된 그러한 관점을 획득하면서 그 필연성이 우리는 그 경계에서 그 필연성의 세계가 있다는 것은 또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자유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칸트가 동시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여러 곳에서 이 두 개의 모순을 해결하고 이율 배반을 해결하려고 칸트가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천 이성을 비판을 읽을 때에 이러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이율 배반으로서 뒤에 밀어놨던 그러한 개념들이 다시 되살아나면서 그 빈 공간의 세계, 가상계와 예지계, 오로지 실천적으로 내가 나의 이성을 적용시켜서 도덕 법칙의 보편적 진리를 수행하고 행위할 때에 드러나는 그러한 선험적 자아와 더불어서 이러한 도덕의 세계가 또다시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칸트가 실천 이성 비판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유와 필연성, 노트벤디히카이트와 프라이하이트, 이 두 개의 모순은 그대로 헤겔한테로 옮겨지고요. 그리고 이것은 키에르케고르한테서 실존 철학의 주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칸트의 철학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런 것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유와 필연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것은 인간이 행위를 할 때에 자기의 자유에 의하여 행위를 할 때에만 책임적 시민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계몽주의와도 같이 가는 주제예요. 그렇잖아. 그런데 자유가 아닌 어떤 특정한 조건에 의하여 규정되어진 그러한 그거를 가언명법이라 그러죠. 가언적 명령에 의하여 수행할 때는 그거는 올바른 도덕 법칙을 수행하는 그러한 구성원으로서 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 또 다른 주제를 통하여 또한 나타나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계몽주의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잖아, 그죠? 이것이 또한 그 프랑스 혁명을 통하여 실천적으로 나타날 때 자유, 이 자유의 개념, 여기 리베르테의 개념, 이것이 칸트 철학에서 주제로 등극하면서 나중에 실존 철학, 사르트르한테서는 또한 이 자유의 이념이 또한 실존주의 윤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에 또한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칸트의 철학을 제대로 공부를 해놔야, 그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철학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락칸과 또한 미셸 푸코 역시도 또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실천 이성 비판의 문제점들을 또 다시 이야기하고, 물론 계몽이란 무엇인가와 연관해서 푸코는 또한 이야기하지만은 오늘날 포스트 모던의 담론까지도 칸트가
지배하고 칸트에 대한 주석이 난무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실천 이성 비판을 제대로 이해하는 두 번째 열쇠는, 첫째가 자유의 이념이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본체계로서 기능하는 예지계와 또한 가지계라 그러기도 하죠. 그죠? 오로지 자연 법칙을 통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세계. 그러나 실천 이성을 통하여 우리가 도덕 법칙을 수행하게 될 때 그 구성원으로서 선험적 자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세계, 그게 바로 실천 이성 비판에서 주제가 되는 그러한 도덕 법칙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칸트는 이러한 가언 명법과 분석론에서 또한 명령을 다루면서도요, 거기에서 바로 그 정언 명법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도달된 목적의 왕국이 있어요, 여러분. 목적의 나라. 그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목적을, 모든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그죠? 그래서 목적의 왕국에서 결국은 이러한 도덕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는데, 그 세계가 바로 이 본체계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덕의 세계는 결국 신의 나라의 세계요. 결국은 이것은 이러한 자연법, 그게 자연법칙은 과학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파악해야 돼. 이 인과법칙에 적용된다는 것은 나의 감각과 나의 직관의 형식인 시간과 공간을 통하여 들어온 오성법칙의 적용을 인정하는 거야. 이 말은 자연법칙의 인과성에 종속된다는 것은 나의 욕망과 나의 감각, 내가 이야기하는 모든 그러한 그 욕심에 의하여 이끌려지는 모든 것들, 그래서 조건적인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포함되는 게 자연법칙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그 인과성이 적용되는 뉴턴의 세계관만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의 자유의 이념을 수행하지 않고 인과성에 매여서 거기에 따라서 놀아날 때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자연법칙에 적용되는 거라. 요거 조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길을 건너다가 내가 배가 고파서 짜장면을 먹고 싶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나의 욕망에 의하여 내가 특정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나의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이루지 못한 소망을 욕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건적인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은 인과법칙의 지배를 받는 거라고. 이해가 돼요, 이제? 칸트의 개념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관점에서 내가 도덕 법칙으로서 나의 경륜이 보편적 법칙인 법칙의 경륜이 되면서 보편 법칙이 입법이 되면서 나의 경륜이 보편적 경륜이 되게 하라 그러잖아, 그죠? 이 보편적 경륜이 된다는 거는 이러한 감각 직관을 통하여 들어온 정서와 느낌과 그 다음에 이러한 경험적인 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상태가 될 때에 우리는 도덕법칙의 정언명법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죠? 결국은 나의 욕망에 노예가 되어서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에
노예가 된 상태. 이런 것은 칸트한테서는 철저하게 인과성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거예요. 이것은 본체계의 도덕 법칙에 적용을 받는 그 세계가 아닌 거야.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도덕 법칙이 선험적인 이유는 나의 행위를 이끌 수 있는, 나의 경험적인 어떤 그 행위의 모든 원칙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인 입법이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결코 어떤 개인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정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는, 이런 건 정언명법도 될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가언명법인 거예요. 조건적인 거야, 언제나. 그런데 이 자유의 이념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도덕 법칙들은 무조건적인 특징인 거예요. 그거는 예도가 세 번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피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본체계와 현상계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현상과 물 자체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인식론의 한계점을 이야기하면서 소극적으로 적용시키는 이런 개념들을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가지계와 예지계로 표현하면서 본체계, 곧 이러한 모든 인과법칙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러한 보편적 입법에 해당하는 도덕법칙을 수행하게 될 때 드러나는 선험적 자유, 이 선험적 자유 안에서 수행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행위자, 그 선험적 자아가 드러나는 세계, 그리고 이러한 도덕법칙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 거기에 행위, 그 자유의 이념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을 바로 본체계의 세계에 위치시키면서, 거기에서는 이러한 도덕법칙을 수행하는 자는 자유의 이념을 해결하는 자유, 또한 한 가지는 바로 그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그죠? 자연법칙에 종속되면서 한편으로는 보다 더, 그죠? 도덕적인 인간의 어떤 그러한 사회와 그 다음에 보편적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중요한 그러한 세계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고 실천 이성 비판과 그 다음에 또 도덕 경이상학의 정초에서 자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칸트 역시도 이 두 세계를 나누고 보니, 여기에서 선험적 통각의 통일을 통하여 드러나는 자연법칙의 관점과 그 다음에 자유의 이념을 통하여, 선험적 자유를 통하여 드러나는 실천 이성의 어떤 그러한 것을, 이 두 개를 연결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이 모순을 역설로 이야기하면서 그 실천 이성 비판의 끊임없는 도덕 법칙의 설명을 이야기하면서 이 두 세계의 어떤 그러한 모순을 함께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상계와 본체계의 특징들을 제대로 파악해야만이 실천 이성 비판의 중요한 개념들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예도가 두 번째 주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마지막입니다, 한편으로 인간은 이러한 감각 직관을 통하여 들어오는,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욕망에 붙잡힌 인간으로서 자연법칙에 종속되어 사는 인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보다 더 높은 도덕법칙에 숭고한 그러한 이상을 따라서
실천 이성을 적용해서 행위의 주체로서 자유를 가지고 행동하고 결단할 때에 드러나는 그러한 선언적 자유와 선언적 자아가 발견되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가지개와 도덕의 세계, 그죠? 그거보다 더 높은 본체계의 세계가 존재한다라는 거, 여기에 도달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실천 이성 비판에서 피력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 현상계의 세계와 본체계의 세계를 꼭 기억해서, 그죠? 여러분들의 어떤 그러한 칸트 철학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그러한 계기로서 실천 이성 비판의 사유를 계속해서, 그죠? 예도와 함께 사유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강좌는 마치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예도는 물러갑니다. 주스.